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서울에는 이번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라리 재판에 넘기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학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추위에 대비해서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서울에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많은 눈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에도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7.4도, 서울도 현재 영하 9.5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단단히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8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남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호남에도 최고 15에서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0.6도, 대전 영하 8.3도, 대구는 영하 5.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공수처가 과연 언제쯤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체포 시점을 놓고 공수처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데 아침부터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7일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뒤로 찬반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텐트를 마련해 밤새 관저 입구를 지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모두 7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공수처 과연 언제쯤 체포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집행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1차 집행 때와 달리 공수처는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장, 재집행 시기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발부된 체포영장은 첫 영장의 유효기간이었던 7일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 집행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저지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의로 돌아갔는데요. 공수처가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동선을 촘촘하게 짜는 등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일 이후에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내일 3차 출석을 통보했고 1차와 2차에 이어 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공수처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이번엔 공수처 대신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경호처에 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엔 대대적인 전력을 투입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경찰 특공대 투입은 물론 몇 시간에 걸쳐서 경호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는 장기전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인 문제로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주도권 물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 역할 분담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이튿날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경내에 철조망을 설치해 경찰이 우회했던 길들을 틀어막았습니다. 관저 정문부터 버스도 촘촘히 배치됐는데 MBN 확인 결과 어제도 대형 버스 4대가 정문 뒤를 지켰고 5대 이상의 버스가 줄지어 다음 저지선 구축에 대비했습니다. 여기에 경호처는 1차 집행 때의 4배에 달하는 800명을 동원해 총력 저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돌파를 위해 경찰 특공대 장갑차 투입까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경찰 소유의 견인차로 1차로 차벽을 제거한 뒤 장갑차 여러 대를 투입해 차벽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아예 헬기를 동원해 경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특공대 투입의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아예 장기전으로 나서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체포 등 임무에 익숙한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관저를 에워싸고 4인 1조로 경호원들을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형사기동대는 서울에만 210명, 전국에는 1,335명이나 있어 수적 우위를 점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의 최후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이번에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다면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선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꼭 성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작전 성공하십시오.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되지만 만약 실패하게 되면 체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실패 시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드러나게 되고 다시 시도하는 건 무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2차 집행 실패 이후에는 3차 집행보단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긴 하지만 신병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조건만 맞으면 사전 구속영장에 응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남은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에 매우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 수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2차 집행이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대대적인 전력 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도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무산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강경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대통령 경호처 역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입법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경호처 직원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어기면, 즉 상당한 이유가 없이 무기를 쓸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무기 소지와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권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 원인일 것이라며 아전인수격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불법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 다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재판에 넘기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불법 무효라며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에는 응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본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가 이루어진다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국민과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 볼 수 없어 한 발 물러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부분이 의결서의 80%를 차지한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일이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반란이자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하고 있지만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여기엔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이 전격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 이유가 뭔지 이어서 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 측.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배경에는 체포영장 집행만은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 물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명분 자체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전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발부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예외를 뒀는데 공수처는 이런 내용에 근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영장을 청구할 만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검찰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인데요. 검찰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소환해서 국회 봉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통해서. 그런데 계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반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안가에서 나와 가용 인력을 파악하는 등 준비에 나섰고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48분부터 국회는 통제됐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통제하는 등 경찰 내부에 혼선이 있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재차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경찰이 방첩사와 함께 정치인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려 한 정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1, 2인자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계엄날 국회 봉쇄가 적법한지 경찰 내부 법률 검토를 했던 최연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시행합니다.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박 전 대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와 규모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조사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른 탄핵 사건들의 일정을 잡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미뤄졌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도 함께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압박해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들 기일을 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연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에 가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헌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은 지난달 1차 준비 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에 이뤄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준비 기일도 지난 2일에 이미 기일 통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세 번째 파행을 맞았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 회의장의 증인석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수사 중이라거나 경호 업무를 이유로 불참한 겁니다. 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그날의 경위에 대해 한마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합니까? 두 차례 연기된 운영위가 또 한 번 파행을 빚자 야당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 비서실장과 박종준 경호처장 등 증인 22명 전원을 고발하고 오는 17일 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현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갖기로 의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협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독단적 의사진행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방회의 개최를 정치쇼로 규정하며 흥행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진실규명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개에 대해 재표결을 했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표, 김건희 여사 특검은 4표가 부족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문제로 삼은 조항을 바꿔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일호 기자입니다. 연단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의결에 힘을 보탠 건데 국민의힘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전원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표결에선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모두가 200표에 못 미쳐 부결됐습니다. 국회 통과까지 내란 특검은 2표, 김건희 여사 특검은 4표가 모자랐습니다. 상설특검 통과 당시보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내란 방탄, 내란 등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어 더 강력한 특검법안을 즉각 다시 발의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바로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수사 범위 더 확대해서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구정 설 이전에 재의결을 목표로 아울러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여당이 문제라고 주장한 것 중 하나인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 오늘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주당은 줄곧 국민의힘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특검도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부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여권 이탈표가 6표에 그치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102명의 의원들이 당론과 함께해서 부결된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함께해준 의원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내에선 단 2표 차로 법안이 부결된 점을 고려하면 당론 부결 대신 합리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특검도 중립적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누가 임명하든 권력에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수사 대상도 관련 사건으로 무제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독소 조항과 위헌 요소를 뺀 특검법 검토를 포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각종 구호품을 챙겨가는 얌체족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안공항 청사 대합실에는 유가족과 지원 인력을 위해 먹거리와 각종 물품을 조건 없이 무료로 나눠주는 여러 부스가 운영 중인데요. 최근 무안공항에 찾아온 일부 추모객이 이걸 악용해 컵라면과 음료수, 물티슈, 양말, 수건 등 생필품을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구호품을 요청하는 사람이 유가족이나 지원 인력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난처하다고 전했는데요.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상주하는 단체들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길몽을 사고 판 문서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어제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길몽을 사고 팔면서 작성한 날인이 담긴 꾼 매매 문서 2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점은 1814년 대구에 살았던 박기상 씨가 청룡과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 뒤 과거 시험을 앞둔 친척 동생에게 천냥에 판 문서입니다. 다른 문서는 1840년 봉화에서 하녀로 살고 있던 신 씨가 청룡과 황룡 2마리가 서로 엉켜있는 꿈을 삼색시를 대가로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꿈 매매는 보통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조선시대 꿈 매매 문서는 아주 희귀한 자료라고 하네요.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를 선언했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F 학점을 받은 성적표를 잇따라 인증했습니다. 어제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반대 수업 거부 기록이라고 소개된 SNS에는 F 학점을 받은 성적표 캡처 사진 49개가 올라왔는데요. 학생들은 장학금과 졸업을 포기하고 수업을 거부했다. 돈보다 학생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인증 릴레이에 참여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측은 출석률 미충족과 기말고사 미응시 교과목은 예외 없이 F 처리된다고 공지하면서 책임은 학생 개인이 지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를 검찰로 넘길 때 경찰관 3명이 동행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관은 동료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혼자서 여성 피의자를 호송했다고 합니다. 여성 피의자의 신체에선 경찰관의 DNA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주 완성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경찰서 A경위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A경위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혼자서 피의자를 호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피의자 신체에서는 A 경위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호송 지침에는 경찰관 3명이 동행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는 A 경위와 동료 경찰관 등 2명뿐이었습니다. 검찰청 인근까지는 갔어요. 거기서 화장실 간 거거든요.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날인 이번 달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됐고 직장인들은 하루 휴가를 쓰면 9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들뜬 모습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더 없어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엇갈린 시민들의 모습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정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은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당정은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임시 공휴일 하루의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정부는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9일을 쉴 수 있게 돼 직장인들은 들뜬 마음에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여행을 좀 다니고 싶거든요. 뭐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보내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포레일은 이미 설 연휴 전후 주말까지 10일을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해 대비에 들어갔고 항공업계도 늘어날 여행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절마다 매출이 25%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시장 상인들은 길어진 연휴가 야속합니다. 공휴일 되면 나오지를 않아요. 시장 상인들은 아주 임시 공휴일 되는 거 좋아하지를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김태구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김 회장은 기관사가 하차한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4월까지 의협을 이끌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신임 회장인 김태구 전 의협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60%가 넘는 득표율을 얻은 김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 등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기관사가 하차한 폭주 기관차에 비유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모든 사람들이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투쟁은 최후의 수단이라 밝혔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 남짓 논의 시간이 남은 내년 의대 정원 문제는 올해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 등이 나와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차 실행 방안 발표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도 대통령이 권리 상태기에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당분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의료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된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사 여객기에서 나온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커넥터 분실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료를 추출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보내졌죠. 다행히 복원에 성공해서 데이터 추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엔 복원된 내용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걸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엔 이번 참사 원인의 실마리가 잡힐 걸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밝히는 핵심 열쇠는 블랙박스입니다. 특히 2개의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엔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 엔진 추력, 랜딩 기어 작동 여부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사고기에선 전원과 저장소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사라진 채 발견돼 결국 미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미합동조사단은 그젯밤 미국에서 비행 기록 장치 커넥터를 찾아 연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 추출 등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이미 국내에서 녹취록 작성을 마친 만큼 모든 블랙박스의 복원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는 사흘, 기초 분석엔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3일 기초 분석을 마친 비행 기록 장치 자료를 들고 조사관들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블랙박스와 CCTV, 관제사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분석하면 이르면 다음 주 참사 원인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는 20일 취임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세계 정상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향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 처음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You're talking about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그린란드는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도 매입을 언급한 곳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 아니라 최근 빙하가 녹아 채굴이 쉬워져 천연자원의 교두보로서 대중국 견제에 유리한 곳입니다. 비상이 걸린 덴마크 외무장관이 그린란드는 원하면 독립하겠지만 미국 땅은 아닐 것이라 일축하곤 미국의 안보 열망 충족을 위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설득에 나선 가운데 덴마크와 함께 나토 동맹이자 EU 회원인 독일과 프랑스는 상호방위조약상 실효성이 없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Das Prinzip der Unverletzlichkeit von Grenzen gilt für jedes Land, egal ob es im Osten von uns liegt oder im Westen. Est-ce que nous sommes entrés dans une époque qui voit le retour de la loi du plus fort? La réponse est oui. Et effectivement, c'est un territoire, vous avez raison de le rappeler, de l'Union européenne.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자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미국 국호 계층 제안으로 응수했습니다. Obviamente el Golfo de México es reconocido el nombre por Naciones Unidas, un organismo de Naciones Unidas, pero el siguiente, ¿por qué no le llamamos América Mexicana? Se oye bonito, ¿no?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 제국주의와도 비견되는 가운데 세계의 저항을 마주할 트럼프의 방정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남성이 뉴스 스튜디오에 나와 앵커와 대담을 합니다. 분명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앵커와 유창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 남성은 이스라엘의 한 방송사에서 일했던 기자입니다. 현재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말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데요. AI 인공지능 기술로 이 기자의 예전 목소리를 생성해냈습니다. AI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기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한 수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호 루카스 수녀는 올해 116세입니다. 장수노인 연구단체 론제비퀘스트는 카나바호 수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에 등극했다고 소개했는데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카나바호 수녀는 1908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부터 종교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장수 비결로 신앙과 긍정적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최근 미국에 내린 폭설로 뉴저지의 한 마을도 온통 하얗게 뒤덮였는데요. 한 남성이 눈을 열심히 모읍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새하얀 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발로 꾹꾹 눌러 담고 차곡차곡 쌓더니 도구를 이용해 눈을 조각해 나가는데요. 여기에 색까지 더해 멋진 마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성은 10년 동안 눈과 모래를 조각해온 조각가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추위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렇게 눈을 조각했다고 하네요.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추위를 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경영진과 다투게 되는 상황을 적대적 M&A라고 부르죠. 기업 인수 과정에선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이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적인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노동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의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시도가 국가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불거진 고려아연과 대주주인 영풍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영풍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중국 자본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이 2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만큼 중국 자본 개입이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로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그런 기업들에 무리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약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통제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국가가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전략 자원에 대한 의존도 혹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담론이고 우리나라도 보다 통합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노동계에서는 과거 사모펀드 인수 뒤 불거진 고용 불안정 문제와 핵심 자산 매각, 노조 약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박람회 CES에서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이 MK CES 2025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과제를 논의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MK CES 포럼의 주제는 AI 대전환, 미래를 다시 정의하다였습니다. 장승준 매경 미디어 그룹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AI가 우리의 일상을 진정으로 변화시켰는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AI는 단순한 유행어나 초고속 연산 능력만이 아니라 인간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AI가 주도하는 혁신의 영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이언 티펜스 시스코 최고 사회적 책임자와 정재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도 연사로 나서 AI 가상 비서와 AI 홈, AI의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은 AI에 대한 질문이 절실한 시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정말 춥겠습니다. 고혈압이나 심뇌혈관,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나는 젊다면서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하겠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하의 날씨를 보인 어제 오전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산책 중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달리기를 하거나 근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 규칙적인 운동을 고집한다고 무리하게 몸을 썼다가는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파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혈관 내 지방 덩어리가 터지며 혈관을 막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하는 반면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한파의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편입니다. 심장 쪽 안 좋은 사람은 찬바람 쐬고 또 추운 날에는 좀 안 좋아서 수치 때문에 집에서만 방에서만 조금씩 운동하는 거.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대동맥 질환을 진단받을 수도 있거나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날씨 변화나 이런 데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에 있다가 외출할 경우 미리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으로 체온을 올려놓고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